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누군가는 말하죠. 한국이 왜 일본과 전쟁해?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역사적인 문제가 얽혀있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실제로 둘이 전면적인 전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은 위로 북한이 존재하고 일본은 자국만 지킬 수 있는 자위대만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한국과 일본은 누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될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미군 사령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죠. 그 답은 한국이 100% 승리합니다. 입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는 깔끔한 대답. 오히려 한국인인 제가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단호합니다. 이 사람이 왜 한국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보다 월등히 강한 한국 육군의 위력입니다. 한국의 육군의 세계적인 지위는 2019년 기준 세계 4위입니다. 육해공을 합한 전체적인 밀리터리 순위도 세계 7위에 위치하죠. 이에 비해 일본의 육군의 지위는 한국에 한참 못 미치죠. 따라서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며칠 만에 도쿄까지 밀려버린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말 그대로 후지산에 태극기를 꽂아버리는 것이죠. 항상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여 실전 준비를 해온 한국의 육군은 일본 본토 아래에서부터 신속하게 밀어 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일본 자위대와 전투하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육군은 14억의 중국에서도 쉽게 보지 못할 정도의 힘을 자랑합니다. 거의 세계 대부분의 육군과 견주어봐도 탑급에 속할 정도입니다. 한국 육군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겨우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죠. 전군 65만 명 중 52만 명이 육군인 대한민국 국군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방부 혹은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해군, 공군보다 육군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병 전력 위주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든 뒤 대량의 기계화 부대를 이용해 쑥대밭으로 전진하는 방식의 마치 소련군과 같은 전술을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상의 폭격기라 불리는 자주포는 육군의 화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보유량을 자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7기동군단이 갖춘 기갑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육군 기갑전력 총합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갑전력은 7군단만 있는 게 아니죠. 이에 비해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주로 하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한국의 육군 수준의 3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숫자이죠. 그렇다고 일본의 무기가 한국보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본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기계화 사단을 하나 막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도 대한민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진입한 이후에 가능한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생각보다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도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을 것이기에 한국군은 일본 본토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일본에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군대는 약했습니다. 해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육군조차 약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만 1000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이지스함을 운영했는데 이는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추적하고 그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전력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그 당시 대한해협을 건너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한국도 현재는 이지스함을 3척이나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3척을 더 건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해상의 전함들과
일본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한국 육군이 대한해협을 건너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상륙군 중 약 70%가 상륙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100% 이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육군은 기갑전단 포함 30%만 상륙해도 일본은 감당하기 힘들 것인데, 한국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일본은 한국에게 점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육군은 말도 안 되게 셉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무 3 시리즈는 엄청난 미사일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 3C는 사거리가 1500km의 순항 미사일로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1500km의 순항 미사일의 개발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 전역과 중국 베이징까지 사거리 안에 두고 있죠.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현무 3D는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확도 또한 1에서 3m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무 시리즈를 2022년까지 약 2000기 이상 전력 무장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일본 자위대는 가만히 있겠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은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뿐더러 대한민국의 본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피해가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방어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수많은 미사일이 순식간에 일본 영해 및 영토의 하늘을 날아다니면 그것을 전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일본의 이지스함이라도 한국의 남단 도시인 부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충분히 격침이 가능하며, 또한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본토를 공격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같이 근접한 경우라면 한국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이를 막아내기도 벅차고 공격은 꿈에도 힘듭니다. 일본은 왜 한국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으로 자국보호 이외에 공격용 무기의 보유를 금지시켜왔기 때문이죠. 아베가 2019년에 기를 쓰고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멀리서 마구 날릴 수 있지만 일본은 날리기는커녕 막아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육군에 비해 규모와 실전성과 의지력이 떨어지는 일본 자위대의 자체적 한계입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말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직업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직장인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을 병영해서 살면서 항시 전쟁에 대비하는 완전한 군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 실력이나 사기면에서 거의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숫자도 한국 육군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일본군은 그 4분의 1 정도인 약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어른 4명과 일반 초등학생 1명의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때 일본 육상자위대는 사실상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 육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늘을 장악하는 공군력과 바다를 장악하는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지금은 두 나라가 유효하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육군의 양과 질, 정신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승리가 예상되며, 따라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 대한민국 육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시작할 것이고, 오사카와 도쿄까지 빠르게 진격 후 일본은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 본토에 역으로 상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꼭 우리만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전쟁이 나면 한국보다 3배나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일본에서 더 많은 군인들을 징집한 후 한국을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반론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에 돌입했고
필요하다면 징집 가능한 대상은 징집이 되겠죠. 일본 역시 병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문제는 그냥 총만 쏘는 정도로 교육해서 배치하는 것은 쉽겠지만 반복된 훈련을 꾸준히 받은 군사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태로 강제 징집된 일본군이 한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만 거들자면 대한민국 국군의 자비는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일본군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왔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 것입니다. 평소에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먼저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며 타국을 침략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누구보다 뜨겁게 이에 대응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일본이라면 한국인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쟁이라는 공식적으로 상대를 도륙할 수 있는 장에서 일본인들에게 그동안 묵혀왔던 울분을 대갚아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서 말한 실전 감각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60만 명의 현역 육군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며 한국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지만 누구보다 노련한 경험과 자부심을 가진 예비군 분들이 무려 150만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비군의 입장이지만 일본과 전투를 하게 된다면 더 잴 거 없이 바로 전장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며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 한국 본토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이런 살기로 최단 기간에 일본 열도를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한국군이 일본인들과 전쟁에서 붙으면 그들에게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의 사령관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및 10대 군사대국 중 현재까지 거의 반세기를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린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며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아나는 외놈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지금 달아나는 외놈들의 후손이 장차 우리의 후손을 위협하지 못하게 말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의 강력한 정신력과 강한 힘으로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오전인데 하다 보니 새벽에 공항에 도착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쉽게 가라. 해외여행이라는 것 충분히 설레고 좋은 기분이지만 거기서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행을 떠나는 날의 공항이죠. 여러가지 절차나 탑승 대기 시간 등을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누구나 1시간 이상을 공항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너무 빨리 도착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하나 걱정하셨던 분들과 혹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해 급한 마음에 걱정이셨던 분들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 못했다는 인천공항의 엄청난 무료와 유료 서비스들이고요. 초반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후반에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아니 공항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왜 있어? 싶은 것들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셀프 체크인. 저번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뭐든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한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체크인이 셀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비행기 표 받으려고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항에 준비된 셀프 체크인 기계, 키오스크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여권과 예약 번호만 잘 입력하면 5분 안으로 체크인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체크인뿐만 아니라 아예 비행기표를 그 자리에서 사는 것도 가능한데 너무 급해서 표를 사지 못하고 무작정 공항으로 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정 변경이 된 경우 이 기계를 이용해 취소하거나 발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체크인을 마친 뒤에는
바로 셀프 수화물 수속을 받으러 이동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체크인 키오스크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찾았으면 바로 아까 받은 탑승권의 바코드를 찍고 자기 짐가방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꼬리표 태그가 나오는데 이걸 짐가방에 붙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급하게 여권이나 비행기표 같은 걸 복사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호텔 예약 바우처 등을 인쇄해야 할 일이 있을 때인데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이 급한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엔 공항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면 됩니다. 3층과 4층에 하나씩 있고 여기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프린터와 복사, 팩스까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서비스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로 외투 보관 서비스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엔 추운 날씨 때문에 공항까지 코트나 롱패딩을 입고 갈 건데 반면에 동남아나 더운 나라를 가게 되면 두꺼운 겉옷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행 내내 가방에 코트를 넣고 다니는 것도 애매하죠. 이럴 때는 이 외투 보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단 일주일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유료로 바뀐다고 하는데 웬만한 일반 관광은 일주일 안으로 다녀오니까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외투 보관 서비스이기 때문에 12월과 1월 그리고 2월까지는 24시간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손님의 외투를 무료로 맡아주려고 밤새 일을 하신다니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는 입지 않아서 그런지 3월부터 11월까지는 밤 10시까지만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옵션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공항 내에서는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코트 맡아주는 곳 옆집에 있는데 1터미널에 하나, 2터미널에 하나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음식을 쏟았다든지 집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진흙밭에서 뒹굴렀다든지 무언가의 이유로 옷이 망가진 경우 일단 공항에 와서 내부에 위치한 세탁소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드라이 클리닝은 물론 구두 수선과 운동화 세탁까지도 해준다는데요. 물론 이것도 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유료 서비스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간단하게 짚고 가면 구두 굽가리, 핸드백 끈가리, 캐리어 비밀번호 풀기, 열쇠 절단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다 보니 일반 세탁소인 줄 잘못 알고 바지의 기장을 줄여달라거나 다리미질도 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서비스, 기도실. 이 기도실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터미널, 2터미널 합쳐서 무려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특성상 24시간 연중 무휴라고 하고요. 다만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예배를 보기 때문에 정해진 종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에는 기독교, 수요일, 토요일 정오에는 천주교, 수요일 저녁 6시에는 불교만 이용하는 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실물 보관소. 이거는 사실 잃어버린 물건을 맡아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상 못하는 일이라는 건 이미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깜빡 잊고 놓고 간 가방 같은 걸 맡아주기는커녕 잽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특히 다시 볼 일 없는 외국인이 놓고 가는 경우는 오히려 놓고 가는 걸 노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유실물 보관소는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하나씩 있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부터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정말 좋은 시설이긴 한데 왜 공항에 이런 것까지 있는 건지 궁금한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찜질방. 심야나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 아니면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시간을 때워야 할 때 그것도 아니면 귀국을 했는데 잠시나마 공항에 머물면서 여행의 여운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 인천공항 찜질방을 이용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고급져 보이게 스파 온에어라고 하네요. 처음엔 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야지 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 오히려 왜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나중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무려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단 유료이기 때문에 이용 가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 한층 더 나가서 아예 호텔입니다. 이름은 캡슐호텔 다라큐라고 되어 있는데 캡슐호텔하면 보통 일본 여행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집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1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호텔은 딱 봐도 벌써 캡슐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급지고요. 아예 엄연하게 그냥 싱글룸 호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이거 완전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은 3시간에 26,400원, 12시간에 63,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비즈니스 호텔급인데 비해 인천공항 물가를 감안하면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12시간에 63,000원짜리 호텔방을 이용할 일이 뭐가 있나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는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일부러라도 놀러가서 한번 이용해보고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CGV, 영화관이죠.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도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인천공항 CGV. 사실 애초에 공항 안에 정식 극장이 있다는 상상은 하기가 힘들죠. 위치는 아까의 캡슐호텔의 맞은편이라고 하고요. 일반 극장이랑 다른 점은 티켓 발권 쪽은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무인 주문기기로만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직원이 딱 한 명 있는데 매점 쪽에서 팝콘이랑 오징어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일만 한다네요. 대체 누가 비행기 타기 전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지 후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반 극장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한산하다고 하고요. 또 상영관 자체는 130석 규모로 작은 데 비해 개개인의 좌석은 널찍하게 여유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용했던 사람들은 영화관 하나를 통으로 빌린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이 CGV를 이용하라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행기 시간은 오전인데 하다 보니 새벽에 공항에 도착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CGV에 가라. 그 시간엔 조조 할인으로 볼 수가 있다. 조조 가격이 최저 7,000원인데 남는 시간에 어설프게 돌아다니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라고 말하는 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 인천 영종도고요. 이 영종도 안에만 영화관이 3개가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의 CGV, 운서역 메가박스, 영종하늘도시 롯데시네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영종하늘도시에 CGV 2호점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도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레마을 이야기의 김진홍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가지를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버드나무입니다. 버들가지라 부르지요. 오늘 산을 올랐습니다. 두레 수도원 뒷산에는 7km 걸리는 좋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지름길로 오면은 6km 정도. 이번 주에는 우한 폐렴 때문에 밖에 약속들이 다 취소되고 두레마을의 방문객도 끊어졌기 때문에 솔솔하게 재미있는 시간 보냅니다. 들앉아서 두레 둘레길을 매일 걷습니다.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6km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둘레길 한 바퀴 도는 중에 양지볕 햇살이 잘 뜨는 곳에 버들가지가 이렇게 탐스럽게 피어 있기에 내가 버드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꺾어왔습니다. 여러분 버들가지 귀여운 모습 보이시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버들가지를 보면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유명한 영국의 천재 시인 셸리의 시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세기 천재 영국의 시인 셸리가 서풍에 붙이는 노래 Ode to the West Wind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비교적 장시에 속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영어로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어질 수 있겠는가? 참 굉장히 상상력을 돋우어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겨울입니다. 겨울을 맞으니까 국민들의 근심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곡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흔들려서 송두리째 넘어질 단계 아닙니까? 그럼 난 설명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소. 지금 이 시기는 사람이 말하자면 몸살하는 기간이고, 날씨로 말하면은 1년에 한두 차례 부는 태풍이 오는 기간이야. 태풍이 올 때는 천하를 뒤집는 것 같지만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편안한 세월이 오는 거 아닌가. 그 셸리의 시구에 나타난 말대로 겨울이 온다는 것은 봄이 오는 소식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교인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왜 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난 정답을 스스로 말합니다. 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겁니다. 밤이 왜 깊습니까?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매년 그런 세월이 계속될 줄로 안다는 것은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좋지 않는 버릇입니다. 밤이 깊을 때에 다가오는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슬기가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깊어질 때에 봄이 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버들가지 한 포기를 꺾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와 사회가 흔들리는 터에 우한 폐렴까지 와서 폐렴이 대구 경북에서부터 이렇게 온 나라에 퍼져가니까 모두들 불편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나가는 몸살과 같습니다. 폐렴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문가들에게 그 처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런 전염병에 괜히 대통령이 나서고 무슨 당이 나서고 정치인들이 나설 게 아니라 그 방면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금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버들가지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오는 봄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온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마음에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